10년 혹은 20년 전에 일어났던 고통이 왜 오늘날에도 이토록 생생하게 느껴질까요? 왜 모욕, 상실, 상처가 논리적으로는 이미 아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생생함으로 고요한 밤에 여전히 고동치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책임을 다하며 적절한 순간에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해류가 우리를 시간 속에 얼어붙은 한순간으로 끌어당깁니다. 기억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때때로 참고할 수 있는 마음의 먼지 쌓인 도서관에 보관된 정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현재의 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의 음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메아리입니다. 메아리는 원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세부 사항을 잃어버리지만 자신의 존재를 고집하며 근원이 잠잠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공간을 채우는 반향입니다. 고통의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이 우리 영혼에 들이운 그림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종종 유령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기계 속의 유령, 낡은 고통과 후회로 짜인 이 미묘한 존재는 우리 존재의 복도를 배회합니다. 이 유령은 실체가 없지만 그 손길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고요한 순간에 속삭이고 우리가 미래를 보려 할 때 눈앞에 이미지를 투영하며 그 유령 같은 존재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는 떠나지 않은 손님이고 끝나기를 거부한 애도이며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평화가 그토록 멀게 느껴지는지, 왜 기쁨이 찾아와도 문 밖으로 한 발을 뺀 채 작은 소란에도 도망갈 준비가 된 소심한 방문객처럼 보이는지 자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우리를 그물에 가두는 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감옥의 벽을 쌓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동일시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기를 멈추고 우리 정체성의 건축물 자체가 되는 미묘하고 파괴적인 순간입니다. 이야기는 집이 되고 우리는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발적인 죄수가 됩니다. 이 정신적 감옥은 혼돈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한 건축, 독창적인 설계, 그리고 거의 완벽한 루프로 자가 발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공학의 걸작입니다. 거의 항상 순진하게 시작됩니다. 하나의 생각,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익숙한 냄새, 낯선 사람이 한 말에 의해 촉발되었을지도 모르는 초대받지 않은 과거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생각, 이 이미지는 단지 중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가 우리 의식에 닿으면 상응하는 감정을 생성합니다. 슬픔이 어깨 위에 무거운 망토처럼 나타납니다. 분노가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열기처럼 솟아오릅니다. 두려움이 위장에서 차가운 매듭처럼 수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커니즘의 사악한 천재성이 있습니다. 몸을 관통하는 이 생화학적 에너지의 파동인 감정은 원래의 생각이 사실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지금 관련이 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와, 기분이 끔찍해. 그러니 이걸 일으킨 생각은 진짜이고 중요한 게 틀림없어. 그리고 그 순환은 더 큰 힘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닫힙니다. 감정은 생각을 검증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무게와 실체, 그리고 우리 주위의 공간을 차지할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된 생각은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을 생성합니다. 생각, 감정, 생각. 그것은 같은 고통의 음을 끊임없이 연주하며 우리 정신에 점점 더 깊은 홈을 파는 긁힌 레코드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햄스터 쳇바퀴이며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매 순간마다 그것을 계속 돌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속적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은 끊임없고 필사적인 일관성 추구 속에서 서사를 구축합니다. 마음은 의미의 공백을 혐오합니다. 원인 없는 고통은 무섭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엮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의 연대기 작가가 되어 논리적이고 일관된 줄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후렴구, 그 중심 명제는 거의 항상 같습니다. 나는 일어난 일 때문에 이렇다. 이 문장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트라, 우리의 근본적인 법칙이 됩니다. 나는 배신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취약하게 두지 않는다. 나는 과거에 끔찍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자격이 없다. 고통은 신성하고 의심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불가피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과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대가, 이 정체성을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것은 자발성의 점진적이고 비극적인 상실, 현존의 느린 죽음입니다. 무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광 속의 현실은 낡은 이야기의 필터인 회색 필터를 통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새로운 경험, 모든 새로운 만남, 기쁨이나 연결의 모든 기회는 즉시 처리되어 기존의 서사에 들어맞도록 강요됩니다. 마음은 과거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에서 증거를 찾는 법의학 전문가가 됩니다. 칭찬은 의심스러워집니다. 친절한 행동은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는 더 많은 고통의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어제의 무게를 매일, 매 걸음, 매 호흡마다 짊어지는 데서 오는 조용한 탈진, 영혼의 피로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요새 중심에는 자아가 맹렬한 헌신으로 맡는 역할, 손톱과 이빨로 방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자의 역할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비난이나 판단이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이 동정적인 관찰입니다. 희생자의 역할을 맡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정의되었다고 느끼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 세우는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비록 그것이 고통에 기반한 정체성일지라도 나라는 감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들려줄 이야기, 세상에서의 위치, 존재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요새의 벽은 분노로 만들어졌고 감시탑은 불신이며 패자는 자기 연민의 눈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가 그토록 열심히 보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리된 나라는 연약하고 두려운 감각입니다. 고통의 이야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까 두려워하는 나입니다. 이 고통의 수호자, 이 감옥의 건축가이자 관리인, 이 고통에 지칠 줄 모르는 엔진은 지혜의 전통에서 자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만함의 의미에서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과 혼동하는 기억, 믿음 조건화의 묶음인 구성된 나입니다. 이 자아, 이 만들어진 정체성은 고통의 이야기로 먹고 삽니다. 그것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감동적이고 잘못된 충성심으로 그것을 방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에게 이야기를 버리는 것은 치명적인 위협, 소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내가 나의 고통이 아니라면, 내가 나의 불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내가 상처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 명백한 공허함, 알지 못함의 공간이 자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멸의 심연입니다. 그래서 감동적이고 비극적인 통제의 환상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되살리고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모든 대화를 토론하고 모든 장면을 재현하며 충분히 생각함으로써 해결책, 면죄부, 그에게서 벗어나는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광적인 탐색 속에서 이 강박적인 생각 행위 자체가 고통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휘발유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의 모든 생각은 원한의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 연민의 모든 생각은 슬픔의 뿌리에 물을 줍니다. 생각은 감정을 먹이고 감정은 고통받는 자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이는 다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은 현재의 활력을 소모하며 점점 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역학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집단 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때로는 국가, 문화 또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의 정체성, 공유된 역사적 불의의 서사 주위에 뭉칩니다. 그들은 집단적 고통 속에서 연대감, 목적,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고통, 역사적 사건이 끔찍하게 현실적이고 부인할 수 없었을지라도 현재의 이 고통과 계속 동일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갈등과 원한의 순환을 영속시킬 뿐입니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의 공격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됩니다. 오래된 상처는 새로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면허가 됩니다. 집단적 희생자 정체성은 모든 갈등의 근원인 분리, 우리 대 그들의 사고방식을 만듭니다. 희생자 그룹에 합류하는 것에는 강력하고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검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소속감, 더 이상 우리의 고통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의 높은 지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도취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검증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끔찍하게 높습니다. 그 대가는 이제 집단의 힘과 압력으로 강화된 개인 감옥의 또 다른 층, 또 다른 쇠창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서사는 그룹의 서사와 융합되고 둘 중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 됩니다. 개인 감방은 공동 감방으로 교체됩니다. 벽은 더 멀리 있을 수 있고 동료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자유는 여전히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하고 어두운 고통의 건축물 속에서, 이토록 잘 지어진 감옥 속에서 열쇠가 있습니다. 마음과 싸우거나 자아를 이기거나 과거를 지우는 데 있지 않은 자유의 열쇠입니다. 열쇠는 자기 자신 안에서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거나 더 정확히는 재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존재했지만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으로 가려졌던 차원입니다. 이 차원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성취하거나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길고 힘든 영적 여정 끝에 얻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조건화의 층 아래에서 재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항상 있었습니다. 잠시 영화 스크린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대하고 하얗고 텅 빈 스크린, 그 위에 영화가 투영됩니다. 영상에는 당신의 마음이고 영화는 당신의 삶의 이야기이며 모든 생각, 감정, 감각,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두려움, 불안, 고뇌로 가득 찬 공포 영화일 수 있습니다. 슬픔, 상실, 그리움으로 가득 찬 감동적인 드라마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쁨과 웃음의 순간이 있는 코미디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시끄럽고 다채롭고 혼란스러우며 우리의 모든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주인공과 동일시하고 그와 함께 고통받고 그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영화관의 어둠 속 의자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화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어떻습니까? 스크린 자체는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스크린은 타지 않습니다. 장면에서 비가 내려도 스크린은 젖지 않습니다. 스크린은 슬퍼지거나 행복해지거나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화가 판단이나 저항 없이 온전히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스크린은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영화가 코미디이든 비극이든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은 영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크린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의식이 바로 그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은총의 순간, 명료함의 순간에 당신은 이미 이것을 엿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생각 사이에 나타나는 그 작은 침묵의 공간에서 대답하기 전에 그 고요한 순간에 마음이 경이로움에 잠시 침묵하는 일몰 앞에서 그 공간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자체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하고 부드러운 주의의 전환으로 의식적으로 이 문에 접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급류에 휩쓸리거나 생각의 미래에서 길을 잃는 대신 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의 초점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생각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가슴이 답답한 이 느낌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함으로써 당신은 뇌에게 자신을 분석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질문을 포인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대상, 생각, 감정에서 주의를 돌려 의식의 주체, 인식의 빛 자체로 향하게 하는 포인터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고요한 곳에서 당신의 고통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마법처럼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개인화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부담을 잃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그 문구가 지닌 모든 역사, 죄책감, 정체성의 무게를 벗어던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느껴지는 고통, 당신 의식의 광대한 하늘을 지나가는 에너지, 감각, 구름, 이 미묘한 변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의 이 비동일시가 진정하고 지속적인 자유의 시작입니다. 깨어난 의식의 이 공간에서 우리는 용서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오해와 도덕적 의무로 뒤덮여 지하실에 던져진 이 단어를 구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용서는 종종 부담스럽고 힘든 과제처럼 보입니다. 좋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 종종 분노를 억누르고 진실되지 않은 수용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다른 사람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지성과 자기 해방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위생 행위입니다. 이것을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대부분 자신의 생각의 루프, 자신의 무의식적인 고통 패턴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 자신도 자신의 서사에 갇혀 있고 몽유병자처럼 그들이 이해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의식, 그들 자신의 인식되지 않은 고통이 당신의 것과 충돌했습니다. 몽유병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당신에게 부딪혀 넘어뜨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그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현존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무의식을 보는 것은 그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옳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것을 비개인화합니다. 그것에서 개인적인 독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당신이 한 일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내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전체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한 일이 내 정체성의 중심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무의식이 내 평화의 한계와 내 삶의 건축을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행동을 내 고통 이야기의 연료로, 내 불행의 정당화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과거와의 줄다리기에서 밧줄을 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 힘을 다해 그 밧줄을 잡고 근육은 긴장하고 손은 생살이 드러나고 얼굴은 노력으로 일그러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반대편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기려고, 그것을 바꾸려고 당기고 또 당깁니다. 용서는 단순히 밧줄을 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쟁터에서 물러납니다. 당신은 전쟁을 활성화시킨 유일한 것이 당신 자신의 참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희생자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이룰 때 그것이 생성했던 원한, 쓴맛, 슬픔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연료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의지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부재에 의해서입니다. 땔감이 없어 불이 꺼지듯 원하는 주의와 믿음의 부족으로 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이 생각했던 인물, 고통받는 나는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녹기 시작합니다. 원한의 벽과 불신의 탑으로 고통의 기초 위에 그토록 신중하게 세워졌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입니다. 마치 평생 비극적이고 무거운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가 마침내 꽉 끼는 의상을 벗고 화장 겹겹을 지우고 무대를 떠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연기를 멈췄을 뿐입니다. 그는 따라야 할 대본 없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야기가 최면적인 힘을 잃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현존이 남습니다. 너 영화 스크린에 살아있고 경계하는 고요함이 남습니다. 의식의 광대한 푸른 하늘이 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끊임없는 행복감이나 시끄러운 행복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상황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복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뿌리를 내리는 데서 오는 명료함과 안정성입니다. 그것은 과거 서사에 왜곡된 필터 없이 존재하는 이 정확하고 유일한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만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귀로 듣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갑옷을 입지 않은 심장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에 기반한 정체성은 원한의 돌과 자기 연민의 시멘트로 지어진 댐과 같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강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생명력 없는 탁한 고인, 무릉덩이를 만듭니다. 해방 비동일 시 용서는 이 댐의 붕괴입니다. 폭력적인 폭발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 대신 의식을 선택할 때마다, 이야기 대신 현존을 선택할 때마다 돌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강은 마침내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졌던 것처럼 매 순간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활기찬 강, 길 위의 바위와 싸우지 않고 우아함과 힘으로 그것들을 돌아가는 강. 자유는 결코 당신의 고통 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나 사과나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기에 지금 있었습니다. 항상 당신이 당신의 고통이라는 믿음의 끝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존재했습니다. 상처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각성과 치유의 여정을 계속하려면 엔트로피아 포털에 가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십시오.